이번 시간에는 팔레스타인의 해안 평야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비슷한 내용을 세 번째 반복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지형 이야기하면서 한번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한번 봤죠.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한번 봤죠. 그리고 각 지역 개관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부터는 각 지방별로 매 시간마다 각 지방별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평야 지역 맨 북쪽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도 6번을 보시고 저 북쪽에 페니키아 지방 시돈과 두로 아래쪽에 해안선을 따라 내려오면 악고가 보이죠? 악고 찾았습니까? 예, 악고 아래쪽에 조금 더 내려오면은 녹색 글씨로 가로로 악고 평원, 악고 평야라고 나옵니다. 저 위에 있는 북쪽 악고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갈멜산 있는 데까지 뻗어 있습니다. 길이가 약 40km 정도 되고요. 북쪽은 폭이 좁습니다. 폭이 약 8km 정도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땅을 12지파가 나눠 가질 때 이 땅은 아셀 지파의 영토였습니다. 그 동쪽에 스불론과 납달리, 갈릴리 지방을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그 당시에 이 아셀 지파는 악고 지역을 완전히 다 평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 1장 31절 32절을 보면 아셀 지파가 악고의 거주민들과 악고 나오죠. 시돈의 거주민들과 북쪽이 시돈입니다.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의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않고 산지에 거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사사기 5장 17절에 보니까 드보라가 시스라와 전쟁할 때 어디에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기손강 주변이죠. 갈멜산 아래쪽에 있는 그쪽 메론 물가 그쪽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5장에서 드보라가 그 전쟁을 회고하면서 아셀 지파가 도우러 오지 않았다. 책망을 합니다. 근데 사사기 6장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는 아셀 지파 사람들이 함께 와서 도와준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아셀 지파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지파의 영토가 이민족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역대기상 27장 16절에서 22절 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방 목록에 아셀 지파 목록이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나중에 지도 46을 한번 보시면 46쪽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합니다. 자, 지도 46은 신약 시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과 그리고 로마 총독이 다스리던 그런 땅을 표시한 건데 잘 보십시오. 갈멜산 일대 기손강 위치 보이죠? 볼록 튀어나온 게 갈멜이고 그 갈멜산 오른쪽 위쪽이 악고 평원입니다. 그 지금 누구 땅으로 돼 있어요? 페니키아가 점령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영토에서 이 부분이 이민족들에 의해서 빼앗기게 됩니다. 자, 지리적인 그런 특징을 살펴보면은 그 악고라는 그 도시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해안평야는 두로의 사다리라고 불립니다. 두로의 사다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북쪽은 폭이 좁습니다. 남쪽으로 내려올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이 평야가 두로의 사다리라고 불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낮은 산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야의 폭이 고작 8km, 해안 평야가 폭이 8km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이 낮은 산줄기는 원래 산에서 계곡에서 물이 흘러가 바다로 흘러가는 게 정상이죠. 근데
배수가 잘 안 됩니다. 물이 잘 안 빠지니까 그 뒤쪽 편은 항상 물이 축축하게 고여 있는 습지가 형성됩니다. 왜 물이 안 빠지느냐? 지난번에 말했듯이 요 남쪽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나일강이 지중해 쪽으로 흐릅니다. 거기에서 계속해서 강물에 의해서 토사가 퇴적이 됩니다. 해안 지역에 곳곳에 사구, 모래 언덕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게 강물의 흐름을 막아가지고 강물이 바다로 잘 빠지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지중해 해수면하고 이 평야지대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닷물이 역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정도로 지대가, 해안평야지대가 지대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지대가 높으면 그 높은 지역에서 계곡물이 흐르면은 물살이 빨라지겠죠. 근데 이 평야지대가 해수면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낮으면요, 물이 안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습지가 형성이 됩니다. 자, 주요 도시 가운데 이제 악십, 여호수아 19장 29절을 보면은 악십인데 여러분 지도에서는 악삽이라고 두로 아래쪽에 보십시오. 두로 아래쪽에 이제 악삽이라고 나오죠. 아셀 평야를 가로지르는 페니키 아래쪽에 아셀 평야 보이죠? 아셀 지파 땅이니까 옛날에 아셀 평야를 가로질러서 흐르는 시내가 그 악십이라고 돼 있는 그 악삽이라고 돼 있는 그 지역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가 갈릴리 지방을 남북으로 가르는 경계가 됩니다. 북쪽 갈릴리는 고지대고 갑자기 꺾어지른 듯이 낮아지면서 아래 갈릴리가 됩니다. 위 갈릴리, 아래 갈릴리로 나뉘는데 바로 그 악십에서 흐르는 그 시내, 그 골짜기가 갈릴리로 들어가는 길을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악고라는 게 나오죠. 자, 악고. 악고라는 그 지역이 이제 악고 평야에 있는 그 악고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 7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들른 항구 도시입니다. 신약시대 지명으로는 뭐예요? 톨레마이. 이전에 나왔죠. 구약시대 지명은 악고입니다. 자, 악고에서는 동쪽으로 연결하는 그 땅이 갈라져서 이 갈릴리를 나눕니다. 갈릴리 지방을 윗 갈릴리, 아래 갈릴리로 나눕니다. 아까 이야기한 그 악십 그쪽은 갈릴리로 들어가는 골짜기 진입로가 되는 거고요. 자, 악고에서 윗갈릴리, 아랫갈릴리로 지역을 나눕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북쪽보다는 남쪽에 있는 가나라든지 나사렛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북쪽은 지대가 높고 아랫갈릴리 남쪽이 지대가 낮습니다. 이쪽은 나중에 갈릴리 지방, 사마리아 지방, 유다 지방 나눌 때 다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입다엘 골짜기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나오지만 입다엘 골짜기 정확한 지명은 여기 지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위치가 어딘지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어요. 악고에서 남쪽 갈멜산을 향해서 내려가면요, 나일강에서 밀려온 그런 모래들이 퇴적되어서 해안 사구가 형성됩니다. 그게 개울을 막습니다. 그래서 아벡에서 흐르는 샘물이 있어요. 그 악고 아래쪽에 아벡이 보이죠? 남쪽에도 아벡이 있는데 그 아벡 말고요. 악고 평원의 이 아벡에서 샘물이 흘러서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 때문에 바다 쪽으로 바로 흐르지 못하고 북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쪽의 끝은 입다엘 골짜기로 흐르는데 그게 나중에 아셀과 스불론의 경계가 됩니다. 위치상으로 입다엘 골짜기가 어딘지는 여러분 지파 간의 경계를 보시면 됩니다. 지도 21쪽에 나오는 지파 간의 경계, 지파 간의 경계에서 아셀과 스불론 경계를 한번 보십시오. 아셀과 스불론의 접경 지역, 지도 21에 아셀과 스불론 경계 지역이 아래쪽에 조금 영토 맞대고 있죠. 스불론하고 그 부근에서 이제 입다엘 골짜기가 형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방의 하로셋,
사사기 4장 2절에 나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대장 시스라가 병력들을 이끌고 있던 데입니다. 이 지역은 하롯셋은 지도 6쪽을 보거나 지도 6쪽은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지도 23-2를 보면은 하롯셋이 보일 겁니다. 23쪽 지도 오른쪽. 자, 바락과 드보라의 전투 가운데, 자, 다볼산 왼쪽 위에 보니까 하롯셋 보이죠? 예, 이거 하롯셋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대장 시스라가 병거를 이끌고 있는데, 병거는 평야지대에서 기동합니다. 그 왼쪽 아래 기손강이 흐르고 있죠? 그 강 옆쪽에 이제 악고 평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들이 기동을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자, 이 하롯셋은 기손 강물이 이제 평야로 흐르는 그 입구에 하롯셋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3절에 보니까 병거 900대가 있었는데 그걸 기손 강으로 모았다고 했습니다. 강물에서 수중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강 옆에 평야지대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기손 강 옆으로 모았는데 사사기 5장 21절에 보시면요. 그 전쟁에 병거가 기동성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1절에 보니까 기손강이 그들을 휩쓸었는데 전차가 기동하기 좋게 하려고 기손강 옆에 이제 악고 평야 쪽에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기손 강물이 그들을 휩쓸었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은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오면은 강물이 어디 빠질 데가 없습니다. 해안 쪽으로도 강물이 빠르게 흐르질 못합니다. 유속이 느리고 해안 사구가 있고 해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강물이 잘 안 빠져요. 비가 많이 오면 기손 강물이 넘칩니다. 평야지대를 덮어버려요. 그러면은 그 평야지대가 전부 찐흙밭이 됩니다. 병거 바퀴가 안 굴러갑니다. 기동성 약한 전차 안에 가만히 갇혀 있다가 보병들한테 칼 맞고 창 맞아 죽기 딱 좋습니다. 원래 전차 부대가 이 평야나 이제 고속도로 이런 데서는 기동성을 발휘하는데 전차 그 무한 궤도 그게 터져 나갔거나 전차가 기동을 멈추면 그때부터는 보병한테 그냥 밥입니다. 그래서 900대나 되는 병거가 아무런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드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그 병력들에 의해서 다 몰살당한 겁니다. 자, 그 이방 하롯셋 그 지역이 가나안 왕 야빈의 군사 기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악고 평야에서 조금 내려오면은 또 돌 해안지대가 있습니다. 돌 해안지대, 샤론 평야 북쪽에 있는 데가 돌이라는 위치 보이죠? 샤론 평야 북쪽에 있습니다. 해안지대인데 폭이 약 3km, 그 길이가 약 32km. 그리고 내려가다가 중간에 이제 산으로 또 가로막힙니다. 자, 이 돌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도르라고 나옵니다. 도르. 여호수아기 17장 11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수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원래 이 땅은 아셀 지파 땅인데 나중에 므낫세 지파가 갖게 됩니다. 지파 경계선은 아셀 지파인데 땅 소유는 므낫세가 소유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7장 11절 또 므낫세에게는 이사갈과 아셀에도 소유가 있었으니 므낫세 영토 경계에만 자기 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셀 지파 안에도 므낫세 소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곧 어떤 도시냐? 벳스안과 그것의 고을들과 이블로암과 그것의 고을들과 도르의 거주민들과 이 도르가 돌입니다. 돌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또 엔돌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다낙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과 무깃도의 거주민들과 그것의 고을들 곧 세 지역이라. 원래 아셀 지파 땅인데 므낫세 지파가 차지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요. 지도 21쪽 아셀 지파 남쪽에 누가 있어요?
므낫세 지파가 있습니다. 원래는 아셀 지파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는 므낫세 지파가 요 돌 지역하고 다낙 지역하고 무깃도 지역하고 요쪽을 차지하게 됩니다. 영토 경계선이 이렇게 므낫세 쪽으로 들어와 있죠. 자, 이 돌 해안지대는 갈멜산 기슭에 있는 그런 해변 쪽입니다. 폭이 약 150m 밖에 안 됩니다. 이 해안지대. 그 오른쪽은 뭐예요? 그냥 산이죠.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 옆으로 나 있는 좁은 해안지대입니다. 이 땅은 십자군 전쟁 때 리차드 1세가 통과하던 지역입니다. 십자군 전쟁은 로마 교황이 세속의 군주들을 소집해서 예루살렘이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그 땅, 이 팔레스타인 땅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라 이제 신약 교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황이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종교 전쟁을 벌인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세속 군주들의 어떤 야망도 같이 끼어 있었을 테고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상인들의 이해관계도 끼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이 팔레스타인 땅을 쳐들어오려면 어떻게 와야 되겠어요? 이 배 타고 이쪽으로 건너오든지 아니면 터키 쪽을 경유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악지대에 있는 유다 산지나 이런 쪽을 공략을 하려면 해안길을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이 돌 해안지대 역시 앞 시간에 배웠던 비아마리스 해변길 그쪽입니다. 좁은 길로 내려옵니다. 도로폭은 약 150m 밖에 안 됩니다. 위쪽 산악지대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이게 정찰 초소가 있다거나 이런 게 있다면은 금방 발각됩니다. 병력 흐름이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만약 산악지대에서 공격을 한다면은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달리 길이 없어요. 이 해안지대는 오른쪽은 산기슭이고 왼쪽은 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좁은 150m 되는 이 길을 돌 해안지대로 통과하게 됩니다. 나중에 나폴레옹도 후퇴할 때 이 길을 따라서 후퇴합니다. 울퉁불퉁한 바위들로 인해서 통과하기 힘들고 만약에 병력만 있다면 적을 방어하기에는 딱 좋은 위치입니다. 산악 고지대만 장악하면 되기 때문에. 자, 돌이라는 그런 지명이 있는데 여호수아 11장에 나옵니다. 원래는 가나안 사람의 도시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면서 이 돌 지역도 점령합니다. 남쪽으로는 소택지대, 작은 늪입니다. 왜 자꾸 늪이나 습지가 많으냐? 물이 안 빠져서 그렇습니다. 바다 쪽으로 물이 좀 물살이 세게 흐르거나 좀 고지대에서 물이 폭포처럼 떨어져야 되는데 지대가 거의 뭐 바다하고 평야지대하고 비슷하다 보니까 물이 잘 안 빠집니다. 북쪽은 갈멜산이고요. 동쪽은 그 산기슭, 절벽입니다. 그 왼쪽 편 서쪽은 해안을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는요, 울퉁불퉁한 바위돌들이 많아가지고 그나마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인데 큰 배는 못 들어옵니다. 큰 배는 욥바나 가이사랴나 이런 쪽에 가야 큰 배가 드나들 수가 있지. 이 돌 해안지대도 좀 약간 뭐 볼록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은 있죠. 그런데 큰 배는 다니지 못하고 작은 배를 타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 다음 남쪽으로 샤론 평야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가이사랴가 보이죠. 가이사랴 약 BC 13세기경 헤롯 대왕이 이걸 참 대단합니다. 물속으로 약 18m 높이의 BC 13년 예수님 나기 전입니다. 헤롯 대왕이 물속으로 18m 높이의 돌 방파제를 쌓아서 항구를 건설했습니다. 오늘날처럼 뭐 그렇게 건축 기술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단순 무식한 방법입니다. 산에서 돌을 캐다가 바다에 가까운 곳부터 계속 빠뜨리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바위가 물에 잠겨 조금 튀어나오죠. 그럼 그걸 밟고 더 앞쪽으로 돌을 계속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바다 일대를 이제 메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항구를 만들었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 자기가 이 분봉왕으로 사분영주로 임명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잘 보여야 되죠. 로마 황제 이름이 시저입니다. 시저, 케사르, 카이사르. 그래서 카이사르 황제에게 바칩니다 해서 이 도시를 카이사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대대로 로마 총독들이 거주하는 곳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르에 있으면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배편으로 바로 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이사르에 군사 도로가 뚫려 있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의 요지로 꼽히고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복음 전도자 빌립이 가이사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1절에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 이탈리아 부대라고 하는 그 부대 백부장인 고넬료가 가이사르에 있었습니다. 로마 부대가 가이사르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다 복음의 말씀을 듣죠. 사도행전 12장 19에서 23절에 보니까 헤롯 왕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아시돈 사람들 앞에서 이제 멋지게 명연설을 하다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목소리다 하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이제 자기 잘난 척 교만한 마음으로 그렇게 어서대다가 자기가 마치 신이 된 것과 같이 자만하다가 벌레가 먹어가지고 죽게 됩니다. 사도행전 23장 23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 이방인 사회 가다가 유대인 아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줄로 알고 소동을 일으켜 또 잡습니다. 또 바울이 유대교와는 다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는 이 구원의 교리를 가르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제히 몰려듭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니까 예루살렘에서 급히 천부장이 나서가지고 영문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폭행하는 걸 말려가지고 일단 가둡니다. 근데 제사장들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과 대면하게 해달라 해놓고 바울을 끌고 나올 때 암살하려고 계획을 이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천부장에게 제보가 되니까 천부장이 급히 가이사랴로 갈 말과 그 기병들 그걸 요청을 해가지고 가이사랴로 보내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는 바울이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가는 데는 골짜기 길을 통해서 군사도로가 또 뚫려 있습니다. 나중에 신약시대의 지도에서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한동안 수감되어 있다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총독에게 이제 나옵니다. 바울을 이제 정식으로 재판하자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이 자기 간증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쪽에 돌과 가이사랴 쭉 지나가지고 저 요빠까지 샤론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샤론 평야는 갈멜산에서부터 요빠까지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조로운 해안 평야 지대이고 단조롭다는 건 해안선이 들쑥날쑥하지 않고 그냥 내리뻗어 있다는 겁니다. 북쪽에 있는 북쪽 끝에 있는 그 산들은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그 해안 평야의 폭이 16km 정도로 넓어집니다. 아까 돌 해안지대는 북쪽에 갈멜산이 막고 있고 해안도로가 약 150m 정도 폭이라고 했죠. 근데 이쪽에서는 산지가 내륙으로 쭉 들어가 있습니다. 샤론 평야에서는. 그래서 너비가 약 16km, 길이는 80km 되는 기다란 평야입니다. 역시 이 지역은 해수면하고 높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냇물을 가로막고 있는 그 해안 모래 때문에 물이 바다로 빠지지 못합니다. 평상시에는 이제 소택지대, 늪지대가 되고 강우기가 되면 그냥 물바다가 됩니다.
그리고 남쪽은 샤론 평야 남쪽은 아벡에서 욥바 앞바다로 야르곤 강이 흐릅니다. 강물이 어디서 흐르느냐면은 저 아벡에서 흐르게 되는데요. 욥바 오른쪽 위에 보십시오. 지도 6쪽에서 욥바에서 우측으로 약 3시 방향, 그 에베네셀 아래쪽에 아벡 보이죠? 찾았습니까? 예, 그 아벡입니다. 아벡이 악고 평야에도 아벡이 있습니다. 그 아벡 말고, 악고 평야 아벡 말고 욥바에서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아벡이 있는데, 예, 아벡에서 야르곤 강이 흘러가지고 욥바 쪽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아벡이라는 도시는 물의 공급을 관리하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예, 야르곤 강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영토 경계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벡과 함께 또 주요 도시가 롯이 있습니다. 롯. 욥바하고 같이 있는데 성경의 지명으로는 루따라고 합니다. 루따. 욥바하고 아주 가까이 있죠. 자, 욥바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롯이라는 루따라는 길이 있습니다. 욥바 룻에서 아얄론 골짜기 이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길이 성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백향목들이 이동한 길입니다. 저 북쪽에서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레바논 산맥에서 백향목을 벌목을 합니다. 그럼 그걸 뗏목으로 엮어서 지중해에다 띄웁니다. 그럼 해안선을 따라 쭉 이제 뗏목이 떠내려오죠. 욥바에서 전부 다 그걸 뱃사람들이 건집니다. 욥바 항구에 모아놔요. 그럼 욥바에서 어디로 이동하느냐? 롯으로 이동합니다. 그 아얄론 골짜기를 따라서 세펠라를 지나서 이 골짜기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리는 겁니다. 성전 목재가 이동하는 그 길이고요. 이 루따라는 그 곳은 느헤미야 11장 35절에 보면요. 자, 느헤미야 11장 35절에 보면은 롯이라는 지명이 분명히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루따로 나오고요. 구약에는 롯이라고 나오는데 느헤미야 11장 35절에 자, 롯과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에 거하였으며 롯과 오노와 기술자들의 골짜기. 구약 시대에도 기술자들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직종을 가진 사람들이 길들을 맺어가지고 한 지역에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토기장이에 집해가지고 토기장이들이 몰려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문화와 풍습에서 배웠죠. 토기장이들의 집회가 토기장이들이 모여가지고 그릇을 빚는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각종 철제 도구 같은 것들을 만드는 대장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몰려있는 어떤 농기구나 무기를 제작하는 이 기술자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게 뭐예요? 미국의 실리콘밸리입니다. 그럼 반도체라든지 첨단 과학기술이 모여있는 곳이 실리콘밸리입니다. 그게 기술자들의 골짜기예요. 구약시대에도 이런 기술자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 장인들, 대장장이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위치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롯에 있었어요. 이 롯 땅이 원래는 위치상으로는 다한 지파 소속입니다. 여러분 지도 아까 21번 보시면요. 지도 21번에 다한 지파가 어디에 있나 한번 보십시오. 아스돗 위쪽이죠. 예, 아스돗은 블레셋 평야에 있고 그보다 위쪽에 있는 욥바 쪽이 어디 땅이냐면 다한 지파 땅입니다. 원래는 다한 지파 땅인데 다한 지파가 시시때때로 블레셋한테 시달립니다. 그 시달리다가 누가 구출해줘요? 다한 지파에서 삼손. 자, 그래가지고 이 블레셋하고 영토 접경이 있으니까
다한 지파도 초기에 잘 적응을 못하고 북쪽에 다한 지파 영토를 하나 더 만듭니다. 저기 납달리 쪽으로 가서 북쪽에 다한에서 브엘세바 할 때 그 북쪽에 있는 다한 지파 땅을 또 만듭니다. 원래는 이게 다한 지파에 속했는데 나중에 블레셋한테 이 땅을 빼앗깁니다. 자, 그래서 다한 지파가 이 지역을 수호하지 못하면 누구하고 블레셋하고 붙게 됩니까? 그 위쪽에 지도 21에 보니까 다한 지파가 밀리면은 에브라임하고 붙게 됩니다. 에브라임하고 블레셋이 분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상 1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무엘기상 13장 사무엘상 13장 19절에 20절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하고 어쨌든 내내 블레셋하고 싸웁니다.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전쟁 무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온 땅에는 대장장이가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기 때문이라. 대장장이 기술자들을 다 사로잡아 갔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기술자들의 골짜기 있는 곳이 롯입니다. 이게 원래 다한 지파에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거를 다 빼앗아가고 대장장이나 기술자들 다 사로잡아 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꽃게이나 날이나 쇠스랑 이거 날 세우려면은 블레셋 사람들한테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기술자들의 골짜기가 형성되는 데에는 몇 가지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땅이 있어야 되는데 필연적으로 교통이 편해야 됩니다. 물자를 만들고 재료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동하려면 일단 교통이 형성돼야 돼요. 또 한 가지 입지 조건은 주변에 산이 있어가지고 철이나 돈 같은 것들을 캐올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산지가 가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광로, 대장장이 로 같은 걸 운용을 하려면요. 금속들을 이제 식힐 수 있으려면 물이 반드시 또 필수적입니다. 포항 제철이 왜 저쪽 포항 바닷가에 있겠어요? 내륙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닷물이 있어야만 철강 산업을 할 수가 있고 철강을 실어 나를 수가 있고 원석을 또 철광석을 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입지 조건으로 딱 좋은 곳이 요파 항구를 끼고 있는 롯이 그 골짜기가 딱 좋은 땅입니다. 그게 기술자들의 골짜기예요. 근데 그게 원래 다한 지파 소속인데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했다는 거는 무기 생산 기지 하나를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이제 블레셋과 항상 이렇게 대치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야로 내려오고 샤론 평야 쪽으로 내려오고 싶어요. 블레셋은 막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롯이라는 것이 이제 성경에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지명은 아닌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샤론 평야 안에 있습니다. 이 샤론은 울창한 관목숲으로 경치가 아주 좋은 곳입니다.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주로 땅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레바논 같다, 갈멜 같다, 샤론 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샤론의 꽃 예수. 아가 2장 1절에 나는 샤론의 장미요. 샤론이라는 곳이 그만큼 평야지대 중에서 아주 아름답고 푸른 들판이 펼쳐져 있는 곳입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이 지역 전부 다 도로 다 뚫려 있고 고층 건물들 다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봤자 별 볼 거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를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성경 기록하고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샤론 평야 아래쪽으로 쫙 지중해 해안선 타고 내려오면 팔레스타인 평야, 블레셋 평야가 펼쳐집니다. 요바에서부터 아래쪽 남쪽으로 가자까지 이르는 평야입니다. 블레셋 평야라는 말 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입니다. 롯에서부터 이제 림나를 잇는 선으로 쫙 가면요, 동쪽과 서쪽이 나뉘게 됩니다.
우리가 살펴본 롯에서 아래쪽에 보니까 림나 찾았습니까? 괄호에 놓고 리블라라고 되어 있죠. 가드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에그론 가드 왼쪽 아래. 보입니까? 롯에서부터 쫙 남쪽으로 내려오십시오. 라기스 골짜기, 마레스 골짜기 못 가서 샤빌 오른쪽 아래에 림나라고 나오죠. 그 롯에서 림나를 잇는 선을 기준으로 동쪽하고 서쪽으로 나뉩니다. 서쪽은 평야지대, 동쪽은 세펠라 지역입니다. 그 해안선이 있고 해안평야가 있고 그다음에 세펠라 지역이 있는데 그 동서로 나뉘는 선에서 왼쪽 서쪽으로 90m 평야고 동쪽으로 200m가 세펠라 지역입니다. 그 땅이 90m짜리 땅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고도 90m, 고도 200m라는 겁니다. 해발 고도가. 바다보다 조금 높습니다. 해발 고도 90m 정도 되는 평야가 펼쳐지고 그 동쪽으로는 구릉지 150에서 200m 되는 세펠라. 그 다음 저쪽에 가면 700에서 800까지 올라가는 유다 산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북쪽에 있는 평야들은 아까 우리 물이 안 빠지고 뒤쪽은 뭐 습지고 모래 언덕을 돌아서 샘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북쪽 지역에 있는 아셀 평야, 아꼬 평야 이런 쪽에서는 물 빠짐이 별로 안 좋습니다. 해수면하고 높이가 비슷했어요. 여기는 그래도 해발 고도 90m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이 좀 빠집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가까운 그 아스글론 아래쪽에 해안선에 보니까 아스글론 있죠. 아스글론 그리고 가자 그 뒤쪽 편 해안선에서 뒤쪽 편 동쪽으로는 올리브가 자랍니다. 지중해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에서 자라는 대표적인 작물들이 몇 가지 있죠. 생각나는 거 올리브, 포도, 무화과, 대추야자 지중해성 기후에서 잘 자랍니다.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야 되고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야 단맛이 듭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밀이 자라고 남쪽으로는 보리가 자랍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좋은 땅을 다 차지했어요. 이스라엘에 비해서. 자, 그리고 가자하고 무깃도 사이에 가사하고 무깃도 사이에 도로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 도로가 뭐예요? 비아마리스 해변길입니다. 가자에서 쫙 타고 올라서 무깃도 있는 지역까지 올라가는 그 해변길 이야기입니다.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군대 이동 경로고 국제적인 교역 통상로가 됩니다. 열왕기하 23장 29절에 보니까 요시아가 그 이집트 왕 파라오 느고가 이집트에서 유프라테스 강 갈그미스 쪽으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신바빌로니아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미리 제압하려고 가는데 요시아가 안 비켜주죠. 무깃도에서 이제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 파라오 느고가 어느 길을 타고 왔느냐? 바로 요 길입니다. 이집트 멤피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지중해 따라서 가자 지나서 해안도로 타고 무깃도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 왕이 무깃도에서 전사하게 되죠. 욥바는 아래쪽에 우리가 찾아본 그 욥바는 바다로 돌출된 부분입니다. 바다로 튀어나온 그 낮은 암벽 그게 있어가지고 그 암벽을 항구로 사용합니다. 성전은 목재를 운반하는 것도 욥바에서 그리고 요나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땅끝으로 도망가자 다시스로 도망가겠다고 배를 탄 것도 욥바입니다. 욥바나 가이사랴에는 큰 배가 다닐 수 있는 항구가 있습니다. 자, 블레셋 평야 왔으니까 블레셋의 5도시 5도시 위치 한번 해안선 따라 확인하겠습니다. 맨 아래쪽에 가자는 큰 길에서 이 경작지하고 사막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 가자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그랄 지방이 나오죠. 그 그랄 지방은 이삭이 그 양을 치던 곳입니다. 가축을 기르던 곳입니다. 그 아래쪽은 광야길이에요.
그 위쪽은 사람들이 사는 그런 도시 평야지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가자라는 도시는 사막 여행 마치고 온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물과 양식을 보충받는 곳이고, 또 저 사막길을 따라서 저 아래쪽에 이집트로 내려가려면 여기서 1차적으로 충전을 하는 곳이 가자 지방입니다. 지금도 이쪽은 가자 지구 해가지고 팔레스타인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죠. 그대로부터 이 가자의 도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안선 따라 쭉 올라가십시오. 바다 쪽으로 가까이 있는 데가 아스글론입니다. 해안선 쪽으로 많이 붙었죠. 절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래 언덕 틈에 있는 도시입니다. 아스글론이 있고요. 그쪽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아스돗이 나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 안 됐지만 이제 아스돗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모래 언덕을 지나 지중해로 가기 전 세 갈래로 되어 있는 그 골짜기가 합쳐지는 곳이 이제 아스돗입니다. 그 다음에 저 아스돗에서 오른쪽으로 그 강줄기 같은 거 3개 보이죠? 여긴 2개밖에 안 나왔네요. 아스돗 쪽에서 강줄기 흘러가는 게 보이죠? 그 아스돗 쪽으로 흐르고 바다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쪽에 보니까 그 강줄기 오른쪽 위에 보니까 에그론 보이죠? 맨 아래쪽에 에글론하고 다릅니다. 에그론, 딥나 에그론 있는 그쪽, 그 에그론, 내륙을 방어하는 블레셋의 도시입니다. 그리고 바알세부를 섬기는 곳이고요. 아시아가 침상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이 병이 낫겠냐 안 낫겠냐 그 물으로 보낸 곳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물으러 갔다가 대언자에게 책망을 당한 곳입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간 곳이 아스돗과 가드와 에그론입니다.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블레셋 다른 부족들이 우리 죽이려고 한다. 우리 쪽으로 오는 거 반대다 하니까 결국은 블레셋 5 부족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어가지고 에그론에서 저 새끼 딸린 암소가 있는 2마리를 새끼는 떼놓고 암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실어가지고 보내죠. 에그론에서 어디로 보내요? 골짜기 따라 쭉 올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베세메스가 나오죠. 그쪽으로 베세메스로 보내는 겁니다. 나중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또 모셔 올리려고 또 계획을 하게 되죠. 자, 그 지역이 에그론입니다. 블레셋 도시 가운데 내륙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그론에서 바로 남쪽으로 보십시오. 가드가 나오죠. 가드. 가드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가드. 가드 사람, 골리앗. 거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가드는 역대기하 26장에 보면 우시아 때에 정복합니다. 블레셋은 다른 이민족들하고는 달리 이스라엘 역사 내내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까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지금도 PLO,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자칭 자기들을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직도 가자지구 이런 데 있습니다. 그 땅 이름 자체가 팔레스타인이라는 게 블레셋이라는 필리스틴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 블레셋 평야까지 쭉 내려왔죠. 한번 위에서 보십시오. 저 페니케 아래쪽에 있는 아셀 평야, 아코 평야, 샤론 평야, 블레셋 평야. 평야 이 내려오는 위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평야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면은 약간 높은 지대, 150에서 200m 구릉지대가 나온다고 했죠. 세펠라라고 합니다. 낮은 땅, 야트막한 언덕백입니다. 그 해안평야와 그 중앙 고원지대, 산악지대 사이에 있는 낮은 구릉지대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나무가 거의 없는데 구약시대에는 낮은 평야지대에 나무가 무성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그 해안 쪽에 있는 블레셋 사람과 산악지대에 있는 유다 지파 사이에 항상 영토 경계선이자 완충지대입니다. 자, 이 지역은 이게 경사로로 쫙 비스듬히 올라가는 건 아닙니다. 해안선에서 조금 올라간 지대 150에서 200m. 이쪽에 세펠라 지역이 있다면 이쪽은 700~800m인데 이게 비스듬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딱 꺾였다가 밑으로 꺼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좁은 골짜기가 나 있습니다. 자, 아얄론부터 해서 드빌에 이르기까지.
아얄론 골짜기 한번 보십시오. 그 요빠 오른쪽에 보면 아얄론 골짜기가 비스듬하게 초록색 글씨로 내려가고 있죠.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사헬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마레스 골짜기, 그리고 라기스 골짜기. 그 아얄론부터 시작해서 드빌에 이르기까지, 드빌이 어디 있냐면요, 헤브론에서 45도 왼쪽 아래로 내려가면 드빌이 있습니다. 홀론, 드빌, 아딜 보이죠? 드빌. 예, 그 지역이 드빌입니다. 아얄론에서 드빌에 이르기까지 바로 그 지역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세펠라하고 고원지대하고 이렇게 비스듬히 계속 연결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골짜기가 움푹 파진 게 있고 그 다음부터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원지대는 정복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도 그 다음 이제 산헤립의 군대도 십자군 전쟁할 때 리차드 1세도 세펠라까지만 정복하고 고원지대는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만큼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겁니다. 자, 이런 세펠라 지역이 이렇게 남북으로 산지하고 비슷하게 뻗어 있습니다. 해안평야, 세펠라, 산지 이렇게 뻗어 있는데 이게 계속해서 이 평평한 구름으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게 토막이 나 있습니다. 그 사이로 골짜기들이 다시 나 있다는 거죠. 자, 북쪽에 보니까 아얄론 골짜기. 아얄론 골짜기 요수아 10장에 나오죠. 해와 달이 멈춘 곳. 그래서 거기서부터 벳호론, 기브온, 베델, 예루살렘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 세 갈래의 뾰족한 끝이 길이 이제 세 갈래로 나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게 소렉 골짜기입니다. 그리고 그 소렉 골짜기 아래쪽에 보니까 베세메스가 있죠.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낸 언약궤가 도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이 이제 엘라 골짜기. 블레셋과 싸우는데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한 그곳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일어난 곳이고요. 그 아래쪽이 이제 마레사 골짜기입니다. 이 마레사 골짜기를 타고 산악지대로 점점 올라가면은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헤브론 가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 다음 마레사 골짜기 아래쪽에 이제 라기스 골짜기가 있죠. 라기스 골짜기는 방벽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사네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침략을 앞두고 라기스 골짜기에 병력이 집결했습니다. 자, 이런 골짜기를 타고 점점 지대를 올라가면은 이제 유다 산악지대에 도착하고 이제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에서 내려갈 때도 이런 골짜기 길로 내려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산맥들 뭐 태백산맥,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 이런 거 외우는 것처럼 여기에 백두대간에 해당되는 게 유다산지입니다. 그죠? 골짜기 보십시오. 아얄론 골짜기, 소렉 골짜기, 샤일 골짜기, 르바임 골짜기, 엘라 골짜기, 마레스 골짜기, 라기스 골짜기 순서대로 외우면은 나중에 성경에 뭐 군대가 어디에 주둔했다, 쳐들어왔다, 어디에서 블레셋과 전투가 벌어졌다면 주로 요 세펠라 지역입니다. 세펠라 지역을 장악하면은 어떤 이점이 있느냐면요. 세펠라 지역을 장악하면 이 골짜기가 손에 들어옵니다. 높은 산지에서는 작물 키우기가 힘든데 골짜기에서는 밭을 가꿀 수가 있고 가축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세펠라 이 구릉지대를 장악하면 그다음 평야지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위에서 밀고 내려가면은 잠깐이에요. 그래서 블레셋도 길을 쓰고 세펠라는 안 내주려고 하고 유다 쪽에서는 세펠라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펠라 장악하면 밑에 해안도로는 전부 꼼짝없이 당합니다. 그 도로를 관할할 수가 있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일어난 것들, 이민족들과의 전투 일어난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펠라 전투입니다. 이 위치를 잘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제 해안평야지대, 그 다음에 북부 갈릴리, 사마리아, 유다, 요르단 계곡, 트랜스 요르단 하나씩 각 지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